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차이와 공동체라는 오늘의 주제 아래에서 장릭 낭시의 키아로스타미 영화에 대한 분석을 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영화적 시선, 영화적 이미지와 같은 예술을 통해서 따로 또 가치인 공동체의 의미와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차이와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에서 흔히 제기되는 물음은 공동체는 차이를 억압하는가, 아니면 차이에 근거한 공동체는 가능한가일 것이다. 이 물음은 근본적으로 차이와 공동체라는 두 계기를 대립적으로 놓는다. 이에 대해 장릭 낭시의 공동체 사유는 이런 대립을 넘어 각자의 차이만을 공동의 것으로 삼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낭시의 공동체로는 무위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공동체 개념은 타일 작품으로도 직역될 수 있는 무의라는 표현에서 시사되듯 목적을 실현하는 작품으로부터 물러나는 행위와 연관되고, 따라서 생산이나 완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특성을 갖는다. 즉, 낭시적 의미의 공동체는 특정한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공동체를 제작하려는 의지에서 벗어난 그런 공동체의 가능성과 관련된다.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는 듯한 무의의 자리에서 낭시는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각각의 단수적 존재들이 공동체라는 하나의 전체로 융합되지 않는, 오히려 그 공동체를 중단시키고 유예시키는 관계로서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의미의 공동체는 구성원들 사이의 동일성을 전제하거나 지향하지 않으며 오히려 각각의 이질적 차이 속에서 발생하는 소통을 중시한다. 이런 낭시 공동체론을 배경 삼아 이 글은 차이와 공동체라는 두 계기 사이에서 과연 예술과 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덧붙여지는 예술과 미학의 역할은 낭시 공동체론에 대한 비판에 맞서 무용한 공동체의 현실적 가능성 혹은 확장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 한편으로 무위의 공동체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그런 공동체의 상이 어떻게 구체적 현실에서 포착될 수 있고 또 어떤 쓸모가 있는지와 관련된다. 실제로 낭시 공동체론은 현실의 공동체와 사회가 마주한 실질적 공경을 분석하지 않으며 그 극복 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낭시 공동체론이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론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낭시 공동체론의 목적은 특정한 정치적 문제의 답을 제공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론을 초과하여 정치적 행위가 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낭시는 공동체와 타자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끊임없이 증식시키면서 이 개념들의 한계를 노출하고 나아가 그 개념들을 둘러싼 우리 사유의 한계를 시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의 구체적 표상을 지닌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독특한 질문의 방식을 표명하며 사유, 언어, 담론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행동 이전의 행위이다. 공동체 개념이 비가시화하는 바깥의 타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촉할 것인지 물음을 던진다는 점에서 공동체에 관한 이론은 그 자체로 어떤 윤리와 정치를 포함한다. 다른 한편 낭시 공동체론은 단수적 존재들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글쓰기, 특히 문학의 문제를 강조하는 대로 이어진다. 낭시에게 있어 소통은 고정된 의미를 전제하고 그것이 투명하게 이해되어 온전히 전달되는 과정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히려 소통은 그 의미의 바깥을 노출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산종시키는 문학적 실천과 분리 불가능하며, 그런 한에서 문학은 공동체의 장소와 경계를 발생시키고 교란하는 정치적 요구로 이어진다. 그에 따라 공동체의 문제는 문학, 더 나아가서는 예술의 차원으로 확장되며 구체적 표현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예술은 차이를 긍정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명하려면 낭시의 공동체론 외에 예술에 관한 그의 사유를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자원이 필요하고, 또한 예술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발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화와 이미지에 관한 낭시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텍스트, 영화의 명증성 아빠스 키아로스타미에 주목한다. 이 텍스트에서 낭시는 제7의 예술로서 영화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키아로스타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영화 이미지의 특성과 카메라의 시선을 논한다. 우리는 먼저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특성을 검토하면서 낭시가 그로부터 도출하는 시선의 문제를 구체화해본다. 나아가 키아로스타미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와 공동체를 향한 고유한 시선과 태도를 타자에 대한 적절한 거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낭시의 공동체 사유와 접목해본다. 이를 통해 예술이 공동체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접적 정치와 규범적 윤리를 명령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이고도 윤리적인 관계를 마련할 가능성, 즉 무위의 공동체의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현실과 허구 사이에서 움직이는 영화 이미지, 시선의 문제. 먼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키아로스타미 영화에서부터 시작해보자. 1990년대 이란 영화의 대표자로 손꼽히는 키아로스타미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등의 영화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언급한 것 가운데 앞에 세 영화는 코케 3부작으로 불리는데 이들 영화가 공통적으로 이란 북부 길란주에 속한 코케 마을을 배경으로 삼기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코케라는 배경 외에도 새 작품은 이곳의 언덕길을 지그재그로 달리는 이미지를, 그리고 새 작품의 이야기가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로 이어지며,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의 이야기는 올리브 나무 사이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연작의 두 번째 영화인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는 이란 북부 지역을 황폐화시킨 90년의 대지진 직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찍었던 감독이 주인공으로 나와 자기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두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코케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올리브 나무 사이로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에 등장한 영화 감독이 여행 도중 잠시 마주치는 신혼부부의 이야기와 겹쳐진다. 영화의 명증성은 코케 3부작을,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럼에도 이 텍스트에서 낭시가 분석하는 현실과 허구의 관계, 시선, 움직이는 이미지, 영화의 명증성 등의 문제는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가로지른다. 이 절에서는 키아로스타미 영화에 나타나는 현실과 허구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 둘의 경계가 어떤 방식으로 흐려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낭시가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특징으로 꼽는 시선의 문제를 전경화해본다. 나아가 이 시선의 문제를 움직이는 이미지의 차원에서 구체화해본다. 코케의 3부작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그것이 현실에 충실한 재현물인지 아니면 순전한 허구인지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중첩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대지진 이후 무너져 내린 집들과 엉망이 된 도로, 피난 행렬을 이룬 자동차들, 갈라져 버린 땅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의 배경음도 자동차 엔진 소리, 화면 밖 사람들의 말소리,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 등 날것의 사실적인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출연자들 역시 전문 배우가 아니라 대부분 현지인들을 섭외하여 마치 그곳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럼에도 키아로스타미 영화는 리얼리즘적 재현이나 다큐멘터리는 아니다. 이 점은 코케 3부작이 서로 중첩되는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제일 처음 순수한 허구의 세계로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가 있다면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는 이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낸 영화 감독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허구의 세계에 대한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또 다른 허구의 세계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사이로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의 촬영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에 대한 영화로서 감독 역할을 맡은 인물이 등장해 카메라 너머의 관객을 향해 자신이 배우임을 소개하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이 연작들은 다음 영화가 이전 영화의 뒤편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영화에 대한 영화가 무한히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중첩 구조는 키아로스타미 영화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완전히 거리를 둔 허구나 환영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영화는 현실을 끌어들이면서 허구를 만들어내며 동시에 허구 속에서 현실을 새롭게 보도록 만든다. 따라서 여기에는 현실과 그 모방으로서의 이미지 사이의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 이미지가 현실의 모방도 아니고 순전한 허구도 아니라면 그것은 현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이미지의 공간을 마련한다. 이미지들이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재현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 이미지들 사이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주의 깊게 고려하는 시선의 문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낭시는 키아로스타미 영화가 재현의 논리에서 벗어나 세계의 의미를 명증하게 제시하는 증거로서 현실과 관계 맺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시선은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일까? 키아로스타미는 시선의 문제를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말하는 일과 연관지으며 관객의 상상을 통해 이미지들로부터 모든 의미를 끌어내는 해석의 차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주의 깊은 시선은 감독과 카메라에서 출발해 관객으로 이어지며 이미지를 통해 세계와 존재를 제시하고 해석하는 과정 전체에서 작동한다. 그런 경우 감독의 시선 아래 수렴되어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보다는 다수의 상상력과 해석이 분기하도록 하는 모호하고 불완전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다.
물론 영화 이미지는 어느 정도는 감독의 인위적 구성물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키아로스타미 영화는 인위적 미장센에 저항하는 요소, 화면 밖에서 침투하는 목소리와 소음들, 달리는 차창 밖으로 재빨리 지나가 버리는 풍경과 행인 등을 노출한다. 즉 그의 영화에는 의도적 방법과 우연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를 통해 감독의 의도를 초과하는 해석 가능성이 열린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시선의 문제에서는 영화의 서사나 주제보다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미지의 변환과 환기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이를 보여주듯 카메라의 시점 역시 영화 속 한 인물의 시점에서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혹은 그 바깥에서 영화를 찍는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시점이자 관객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옮겨간다. 하나의 시선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는 시선, 낭씨는 이를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시선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시선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대신, 그러니까 일관된 서사와 주제를 제시하는 대신 무엇을 하는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관찰하고 질문하는 공간으로 진입한다. 낭씨는 키아로스타미 영화가 이미지와 기호들을 확언하고 긍정하면서 그 존재들을 향해 질문하는 시선을 던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질문은 이 존재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특정한 서사 구조 없이 그저 이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이들 존재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가시화함으로써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전체를 던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움직이는 이미지가 출현한다. 질문하는 시선에 의해 마련되는 움직이는 이미지는 키아로스타미 영화가 서사를 다루는 방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지배적 문법이 기승전결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의 발단과 갈등, 해소를 극적으로 그려내는 데 있다면 키아로스타미 영화는 약한 서사 구조를 그 특징으로 갖는다. 주인공의 대략적인 목적, 이를테면 집을 모르는 친구에게 공책을 전해주러 가야 한다던가 지진이 난 마을로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러 간다는 정도의 목적만 제시될 뿐 그 외에 특정한 갈등이 발전되거나 원래의 목적이 계획한 대로 완수되는지 혹은 실패로 끝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그 대신 계속해서 움직이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지는 시선의 반복적인 이동이 영화의 중심을 이룬다. 이를테면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에서는 시작부터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지나 코케로 향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차가 지나가는 길마다 대지진 이후 황폐화된 이란의 땅을, 그곳에서 살아남아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구불구불한 길 위를 지그재그로 굴러가는 자동차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창구이자 장소가 되며 계속 흘러가고 변화하는 영화 이미지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서사적 측면에서 이 영화는 별다른 갈등의 고조나 해소 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반복되는 삶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미지의 움직임은 카메라의 고정된 시선 아래 더욱 강조된다. 카메라는 한 지점에 고정된 채 피사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치 풍경 사진을 찍듯 풀샷의 롱테이크로 화면을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는 자동차와 인물들을 담아낸다. 카메라는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듯 한 장소에 서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주변을 관찰하는 시선과 일치한다. 즉 카메라 렌즈는 시선의 상자로서 시선을 부과하는 고정된 장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부동성에 의해 자동차의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는 효과를 낳으며 이 점에서 낭씨는 움직임이 부동성에 반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올리브나무 사이로에서는 고정된 배경씬과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배경이 바뀌는 자동차 씬이 번갈아 나오면서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그에 따라 이미지와 시선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 준비한 거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와 올리브나무 사이로의 엔딩 장면입니다. 일단 풀샷으로 고정된 카메라의 시선을 보실 수가 있고요.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그재그로 된 길을 따라서 자동차하고 주인공이 움직이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동차가 끝내 코케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이들 생사를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고백을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열린 결말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화 클립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카메라의 부동성이 무엇인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امروز یک
شنبه نهم خرداد ماه سال 1372 هجری شمسی برابر با 8 ذی‌حجه سال 1413 هجری قمری و مطابق با 30 ماه می سال 1993 میلادی است. 보시는 건 자동차 화면 앞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풍경, 운전자 시점에 سلام سلام صبح شما بخیر صبح 보시는 شما 것처럼 아, 라디오 좀 소리와 خیلی 인도 ممنون. 소리, زنده باشید. 자동차 엔진 پیاده می‌رفتی 소리를 آقای 확인할 رفایی؟ 수가 گفتیم میخوایم داره سرویس ما بره و ما جا بمونیم ناچار بودیم پیاده بریم و به سرویس برسیم ما دیشب تا دیر وقت کار میکردیم صبح خواب بود بفرما اون چیزی که میخواستیم گچ آقای دفاعی گچ هست ولی اون گچی که شما میخواستین نیست چون خود دانش آموزا درست میکنن در موقع درست کردن اینو خوب علف نمیکنن امکان داره 네, 이것이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의 사례이자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어떤 시그니처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요. 요 다음번에는 그것과 약간 대비되는 듯 하면서도 서로 공존하고 있는 카메라의 부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올리브 나무 사이로의 엔딩 시퀀스고요. 이쯤 보시면 두 사람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뒤를 졸졸 쫓아가는 모습이고 뭐 음성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이제 카메라를 향해 남자 주인공이 뛰어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결말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결말을 맺게 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실과 허구의 관계에서나 움직이는 이미지의 경우에서나 시선의 문제가 언제나 거리 혹은 물러남을 함축한다는 데 있다. 전자는 재현으로부터의 거리두기라면 후자는 서사로부터의 거리두기와 관련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시선은 거리에 의해 구성된다. 이 거리는 키아로스타미 영화에서 발견되는 타자와 바깥에 대한 고유한 태도를 해명하는 단초가 된다. 다음 절에서는 낭시의 설명을 따라 시선에 내재된 거리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영화적 이미지가 세계와 관계 맺는 시선의 윤리 혹은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적절한 거리, 시선의 정의. 낭시에 따르면 프랑스어에서 시선은 무엇을 고려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 애기학과 같은 말이나 다름없다. 무엇을 주의 깊게 보는 일은 주변의 호의를 갖고 경계하며 기다리고 관찰하면서 거리를 유지할 때에야 가능하다. 이처럼 일정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는 행위도 그 시선 아래 무엇이 명징하게 나타나는 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시선이 함축하는 거리는 주변을 돌본다는 프랑스어 표현에서 배려와 돌봄의 태도로 연결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무엇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행위이기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미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일이다. 낭시는 존중하는 시선에서 도출되는 일정한 거리의 문제를 적절함과 연결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절한 시선은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존중, 다시 말해 이 현실 고유의 힘과 그 절대적 외제성에 대한 주의와 열림이다. 결국 시선이란 현실을 사유하는 일이고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의미의 실현에 스스로를 놓아두는 일과 다름없다. 여기서 영화적 시선을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해주는 근거는 단순히 카메라 프레임이 먼지 가까운지 좁은지 넓은지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평균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낭시는 적절한 거리를 측정하는 일을 계산 불가능성의 영역에 둔다. 그렇다면 시선에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 이른바 정의는 누가 수행하고 공표할까? 그에 따르면 적절함은 외제성, 즉 바깥을 향한 열림에서 온다. 그렇다면 어떤 시선이 적절하다는 것은 프레임 바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다가올 수 있도록 경계를 열어놓는 일이다. 여기서 보이듯 안과 밖을 구별짓는 경계를 흐리게 하고 내면성을 상실하면서 바깥을 안과 동일화하지 않는 시선이야말로 적절하다고 규정된다.
이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을 지배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그것이 스스로 내보이는 의미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일이다. 낭시는 적절한 거리의 문제가 바깥을 향한 노출이라는 점에서 정의의 문제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 정의의 문제를 통해 적절한 시선이 갖는 윤리적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낭시는 정의를 각자에게 주어져야 할 몫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쓴다. 정의의 저울이라는 상징이 보여주듯 정의는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나누어 각자에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시선과 연결될까? 낭시에 따르면 정의에 대한 물음은 키아로스타미 영화 도처에서 출현한다. 이는 그의 영화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낭시는 누군가의 집은 무너진 반면 다른 이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일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더 고통받는 일이, 그리하여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는 일이 과연 정당하고 정의로울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키아로스타미 영화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를테면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에 등장하는 한 아이는 지진이 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자신은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다 집 밖으로 나온 덕에 살아남았지만 옆에서 곤히 자던 형제는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다른 지역의 친척 집에 갔다가 지진을 피했지만 집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생사를 가르는 데 어떤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 각자에게 주어져야 할 몫은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을까? 삶과 죽음의 불의에 대해 정의는 세워질 수 있을까? 영화 속 인물들은 이 불의가 신의 변덕이나 의지가 아니라 지진이라는 벌거벗은 현실 때문이라고, 비록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일이 대단히 슬플지라도 살아남은 이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고 반복해서 답한다. 영화의 시선은 이를 보여주듯 오늘 하루 차를 마시기 위해 지진의 잔해 속에서 차주전자를 찾는 할머니를, 집을 잃고 텐트에서 지낼지라도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는 청년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한다.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텔레비전 안테나를 세우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영화 속 청년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월드컵은 4년마다 돌아오니 놓칠 수 없죠. 삶은 계속되니까요. 하고 답한다. 감독의 시선으로서 카메라는 이들을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전지적 자아 혹은 내면성의 자리를 비워둔 자리에서 거리를 둔 채 감상적으로 슬퍼하거나 이성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세계와 존재를 존중의 시선으로 주의 깊게 포착한다. 이 인물들은 재난의 피해자로 뭉뚱그려져 포착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을 카메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바라본다. 이처럼 키아로스타미 영화는 내면의 시선으로 포착된 것이 아니라 그 시선 바깥에서 도래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감독의 의도와 구성을 넘어서는 알 수 없는 의미에 우리는 노출된다. 삶의 현장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도 아니지만 도래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도 않는 이 시선은 영화 스크린으로 이들 존재와 세계가 도래하도록 내버려두고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는 수동적 윤리의 가능성을 마련한다. 이런 시선을 통해 수행되는 정의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는 벌거벗은 진실에서 출발한다. 한편으로 삶의 의미는 그것이 방향도 목적도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행할 뿐이라는 데 있다. 다른 한편 삶은 타자의 죽음에 노출되면서, 즉 유한한 존재로서는 알 수 없는 절대적 바깥의 한계를 통해 구성된다. 죽음이 언제나 삶 안에 들어와 있고 삶이 죽음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의 명증성에 대해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영화의 제목이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가 아니라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점 역시 삶과 죽음의 분리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거슬러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야말로 바깥으로부터 도래하는 타자의 침입에 우리가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에 대해 예술은 직접적 현실로부터 물러나면서도 삶과 실존이 계속된다는 진실을 이미지를 통해 명증하게 보여준다. 가차없이 계속되며 되돌릴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삶을 제시하는 이미지는 이들 실존에 정당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하여 정당한 몫을 돌려줌으로써 정의를 행한다. 이를 통해 키아로스타미 영화는 관객들을 그 삶과 실존에 노출시켜 세계를 함께 감각하도록 끌어들인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예술이 제시하는 명증한 이미지, 즉 실존의 증거가 어떻게 낭시적 의미의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는 실존의 명증성, 유한한 존재들의 공동체. 이미지가 증거하는 삶과 실존의 명증성이 어떤 공동체적 관계를 노출하는지 생각해보기 위해 먼저 명증성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명증하다는 것은 눈에 띄는 것, 명백한 것, 그리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확실한 상태를 가리킨다.
시각의 영역과 관련된 이 단어는 앞서 살펴본 시선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거리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어원상에서도 확인된다. 라틴어 에비덴치아는 접두어 모모로부터와 비데레 보다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그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명증성은 바깥을 향한 움직임과 거리두기를 함축한다. 이런 맥락에서 낭씨는 명증성은 멀리서 보여지는 것의 특성이라 규정한다. 떨어져서 본다는 능동적 행위는 여기서 보여진다는 노출의 수동성으로 변환된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는 일은 그것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더 강하게 말한다면 거리를 두고 물러나는 분리의 움직임이 없다면 무언가에 가까이 가닿을 수도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거리와 분리를 통해 관계 맺음의 가능성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미지의 명증성은 바깥의 타자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역할은 먼저 영화의 시선이 자기를 잃어버리며 스스로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즉 바깥을 향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수행된다. 다시 말해 영화의 시선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미지들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관객을 그의 세계 바깥으로 실어 나른다. 시선의 이동과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마련되는 바깥으로의 움직임을 낭씨는 데려감이라 표현한다. 이를테면 코켓 3부작에서 주인공들은 항상 어딘가로 이동하며 낯선 세계로 던져지며 그 과정에서 흔들려 지나가는 사물들, 풍경들, 인물들의 실루엣들이 영화의 주요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무의미해 보이는 듯한 이들 수많은 현전들은 카메라의 시선을 거쳐 관객에게 전송되며 이들의 낯선 삶과 세계로 관객을 데려가 세계의 의미를 달리 인식하게 만든다. 이처럼 의미 바깥으로 물러나는 움직임을 통해 영화의 이미지는 관객으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세계와 존재에 가까이 가닿게 만든다. 이 점에서 낭씨는 키아로스타미 영화가 세계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 요컨대 영화는 거리를 둔 시선을 통해 세계를 이미지로 변형시키고 또 그 이미지를 연쇄적으로 제시하면서 관객을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매체이다. 우리는 영화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접촉하고 또 세계에 노출된다. 나 아닌 바깥의 세계를 향해 노출된다는 이 탈자적 감각 자체가 공동체적 관계를 환기한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영화 이미지가 우리를 데려가는 이 바깥의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이미지의 전송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감각하게 되는 걸까? 이에 답함으로써 영화 이미지의 명증성이 공동체의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낭씨가 보기에 영화 이미지의 명증성은 우리에게 실존에 관한 물음을 부과하며 영화는 우리를 실존으로 데려간다. 앞서 보았듯 관객들이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이미지를 통해 명증하게 감각하는 것은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그의 영화는 완결되지 않고 어떤 의미나 목적 없이 계속해서 흘러갈 뿐인 실존의 운동 자체를 보여준다. 수많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실존이 처한 공통의 조건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이다. 인간의 유한성, 그것은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와 분리 불가능하다. 유한하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끝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며 이는 인간이 시간적 한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낭씨는 죽음, 그 중에서도 특히 타인의 죽음 앞에서 공동체가 출현한다고 말한다. 타인의 죽음 앞에서 나는 나 역시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나는 그와 동료이며 타자와 내가 공유하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자 무, 즉 인간적 유한성임을 감각한다. 바로 여기서 유한한 존재들의 공동체가 출현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죽음, 즉 무를 공유하는 데서 출현한다는 점에서 어떤 실체적 의미를 공동의 토대로 삼는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죽음이 결코 대체 불가능한 단수적 현상이라는 점에 의해 설명된다.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로지 나에게 고유한 경험이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점에서 절대적 바깥이자 무로서의 죽음을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그 유한성은 오직 나만의 것이기도 하다. 죽음이 결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인 것과 마찬가지로 삶 역시도 나 대신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과정이고 따라서 각각의 삶과 죽음은 언제나 서로 다르다. 이러한 실존적 사실은 낭시적 의미의 공동체가 각자의 차이를 보존하면서도 공동체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낭시에게 있어 공동체란 구체적 목적이나 과업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실체가 아니라 각각의 유한한 실존이 공동 내에 존재한다는, 즉 타자와 더불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노출되는 공동 출현의 문제로 설정된다. 공동체는 공유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 내 존재 혹은 타자와 서로 함께 있음 혹은 더불어 있음이다. 더불어는 어떠한 본질도 전혀 갖지 않는 방법에 속한다. 그것이 바로 실존이다. 실존한다는 것, 그것은 내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홀로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함께 있음, 더불어 있음, 공동 출현 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는 차이와 이질성에 열려 있다.
낭시는 이를 불일치하는 일치라는 말로 설명한다. 유한한 실존들의 공동출현이라는 사태는 유한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동시에 각각의 실존들이 각기 고유한 삶과 죽음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불일치의 계기를 남겨둔다. 다시 말해 각각의 실존은 제각각 측량 불가능한 방식으로 유일하고 유한하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동일화 불가능한 차이와 거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비동일적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상은 키아로스타미 영화를 구성하는 원리이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이다. 키아로스타미 영화에서 발견되는 시선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한 상호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바깥을 향해 노출되는 실존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존중의 시선이라는 윤리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 시선과 태도 아래 명징하게 드러나는 것은 죽음과 분리되지 않는 삶, 즉 유한성을 공유하는 이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통의 조건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시선은 죽음 앞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누군가는 지진 다음 날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애도하며 슬퍼하고 누군가는 축구 경기를 보고 누군가는 차를 마시며 누군가는 집을 고치는 등의 이미지를 통해 유한한 존재들의 차이를 긍정한다. 그럼으로써 서로 다른 우리가 더불어 존재한다는 공동체의 감각을 전달한다. 이 점에서 적절한 시선의 문제는 나 아닌 존재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설립되는 공동체의 문제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란의 영화를 사유하는 25년 대한민국의 우리는 그 시차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한성을 분유하는 공동의 실존으로서 이 무의의 공동체를 경험한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유한성의 명징한 제시를 통해 무의의 공동체를 현실태로 예시한다. 이때 예술은 그리고 그에 관한 이론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규범적 윤리나 정치를 말하지는 않지만 이 지구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 사이의 근원적 관계를 환기함으로써 현실에서 정치적 연대와 윤리적 행위로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네, 나오면 부분은 앞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거여서요. 시간 고려하면 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축구 경기를 보려고 그 페어 위에 이제 안테나를 세우는 청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자기도 여동생과 조카를 잃었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희망적인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75페이지입니다. 거리를 둔 시선에 관한 논평. 예, 최선할 선생님은 본 논문에서 난해한 장링랑 씨의 공동체 개념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새롭게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낭 씨도 존재론적인 언어로 타인에게 열린 인간 존재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즉 사회적 존재 방식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의 도래, 여기에 맞서서 아마 사회적 존재론의 재구성이라는 큰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도입한 개념이 바로 무의의 공동체 개념이죠. 여기서 낭시가 말하는 무의의 공동체는 특정한 이념,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획에서 벗어난 공동체. 말하자면 무의의 공동체는 어떤 이념에 기반하여 개별자를 포섭하거나 동원하는 대신 단수적 존재들이 서로에게 노출되면서 동일시되지 않는 간극 속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차이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이미 함께 존재하는 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에서 비롯하지만 개별자들을 전면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나 어떤 기원, 근원, 또한 공통된 관념, 인종 아니면 성 혹은 종교 이런 것에 기반해서 세워진 실체적 공동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때문에 낭시의 공동체는 현실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결할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정의 정치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정치적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공동체의 규정은 구체적 실천이나 목적성의 실현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낭시는 공동체를 통합된 사회성의 원리로 규정하는 시도가 결국에는 동일성의 강제라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에 각 개별자에게 열린 공동체, 즉 바깥에 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요컨대 낭시에게 공동체란 저자가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이미 함께 존재하는 우리를 전제로 하되 존재론적으로요. 각자의 차이를 제거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고 열어두는 긴장의 자리, 그리고 미완과 질문의 존속 속에서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혹은 윤리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자는 낭시가 이제 적은 에비당스 디 필름이라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감독의 작품을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지그재그 3부작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세 작품은 영화 속의 영화라는 기법에 이제 주로 의거해서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리브 나무 사이로 영화의 출연 배우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남자 주인공과 영화 속에서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실제적인 애정 관계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좋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관계성들이 서로 얽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 영화는 영화의 제작 과정과 영화 인물의 실제의 삶을 그리고 있기에 실제와 영화적 픽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이란의 이 작품에서 보면은 내 친구의 집은 어딘가에 나온 어린 출연자를 찾는 감독을 영화의 줄거리로 설정하면서 키아로스타미는 실제와 픽션 그리고 실제와 영화적 재현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영화이고 실제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영화는 허구를 위해 실제를 이용하지만 이런 실제는 또한 허구화된 실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미장합의의 형식은 낭시뿐 아니라 다른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주제로서 재현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이 세계의 모호성을 잘 드러내는 미학적 시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키아로스타미의 영화 구조가 현실의 단순한 모방도 그렇다고 단순한 허구나 가상의 현실도 아님을 지적하면서 현실과 허구의 공간을 오가는 새로운 이미지의 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중시하는 것은 바로 시선인데요. 낭시에 따르면 키아로스타미는 관객의 상상을 통해 이미지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 해석의 차원을 강조합니다. 감독과 카메라는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이 영상 이미지가 보여주는 시선은 관객에게로 향하며 이런 영상 이미지를 통해 관객은 세계와 존재를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낭시는 키아로스타미의 영화가 영화 속의 영화라는 구도 속에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관객에게 영상의 이미지와 언어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가 잘 이야기했지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애매성의 형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서사의 구조에 있어서 기존의 서사의 방식을 이제 굉장히 뒤틀어서 정확하게 서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대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목적이 정확히 성취되었는지 아닌지를 규정하기가 애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선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런 애매성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장면의 차원에서도 삶은 지속된다와 올리브 나무 사이로의 마지막 장면은 정확히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들판 사이로 자동차가 지그재그로 가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낭시는 키아로스타미의 영화가 서사적이지도 그리고 목적론적이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서사보다는 그의 영상 언어는 흙이나 돌무더기, 나뭇가지, 나뭇잎, 이런 사물들 그리고 불분명하고 덧없는 실루엣들이 단순한 배경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존재들이 우리의 시선을 만나고 존재를 드러내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낭시는 키아로스타미의 영화가 불확실한 세계의 진지함과 우아함을 담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 사이로 작품에서 출연인물 영화 감독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 집은 지진을 견뎌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에서 감독은 지진으로 인한 폐허의 모습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지진으로 무너져 있는 집들과 마을을 보면서 삶의 이면인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실존 철학자의 주장처럼 죽음은 실존에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보듯이 죽음은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으며 삶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영화의 초반부에 나온 어머니는 그 폐허 가운데서도
일을 하면서 갓난애를 해먹에 누이고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폐허 위에서도 삶은 긍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낭시는 공동 존재 개념이나 외존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죽음을 참조하고 그의 현 존재에서 자신의 이론적 자양분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에게 죽음을 향한 존재 또한 죽음에 자신을 선고하면서 결단하는 현 존재의 개념 등은 죽음 앞에서의 영웅주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프랑스의 엄청 많은 현대 사상가들이 하이데거의 이 죽음 분석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주의적인 죽음이 아니냐. 이 점에서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죽음의 형태는 사뭇 하이데거의 그것과는 다르게 보이는데 저자는 이 낭시의 저서를 읽으면서 실존적 요소 혹은 비실존적 요소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또한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실존의 명정성, 유한한 존재들의 공동체에서 저자는 유한한 존재들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저자는 더불어 있음, 함께 있음, 공동 출현 등은 타자와 서로 함께 있음 혹은 더불어 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타자는 낭시의 사상적 맥락에서 볼 때 단수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단수적 존재에게 열려 있기에 공동으로 나타나는 공동 출현적 존재입니다. 낭시의 이런 단수적 복수로서의 외존 혹은 공동 출현에 대해서 사이성은 납득하지만 과연 이것이 타자성, 절대적 외부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낭시와의 대담에서 방쉬성 교수는 낭시에게 단수로서의 존재는 단수적 자아들의 복수와 혹은 다원화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낭시의 단수적 존재는 근대적 주체는 아니더라도 타자와 자아가 공동으로 출현하는 어떤 지평을 공유하고 있는 점은 아닌지. 그래서 절대적 타자라기보다는 나와 같은 타자로 이해되어야 될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저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낭시가 사용하는 그 공동, 꼬마 혹은 꼬미노떼라는 개념은 흔히 공동체로 번역되는데 낭시의 저작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영미 철학적 전통의 공동체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고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낭시가 이 개념을 사용하면서 꼬민, 파리 꼬민이 대표적인 건데요. 꼬민이나 꼬미니즘과 같은 정치적 함의를 염두에 두고서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저자는 낭시에 대한 연구를 해오시면서 꼬미노떼에 대한 적절한 번역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